네, 아침 7시 50분에 잘 자라는 잘 자요. 굿나잇 하는 그런 광고는 아마 진짜 처음일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 이프로님. 네. 그러나 또 잘하고 했으니까 자야죠.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엔비디아는 떨어지고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예, 엔비디아 1.6% 하락했는데요. 네. 장중에 저점이 한 3% 마이너스 3%, 고점은 플러스 한 4%였습니다. 그 얘기는 9% 급락 후에 그 아래에서는 매수 매도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랄까요, 이틀 연속으로 맞지 않았다라는 정도만 위안을 갖는 그 정도의 시장입니다. 혼조 상태 끝났고요.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의 3대 수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급락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랄까요, 이제 급락이 멈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음봉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에 원위치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다시 매물이 좀 나오고요. 그 매물을 맞으면서 힘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툭툭 떨어지죠.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점차 가면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급락 후에 어제는 이제 십자형으로 위아래로 등락이 좀 있었다라는 네. 정도로 보고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켜보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시장에서는 고용 보고서하고 오늘 밤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서비스업 PMI가 나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일단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지난 8월을 돌아보세요. 8월에 BOJ에서 뭐 금리 인상하고 또는 돈을 써서 그 환율을 엔화를 강세로 만들었죠. 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한 헤지 펀드들의 수급적 왜곡, 헤지 펀드 일부 중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 뭐 파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빼고 시장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했던 그 첫 단추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첫 번째 나온 거는 이제 제조업 PMI가 낮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둔화되고 나왔고 거기에 이제 덧붙인 게 실업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또 이제 지금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걸 우려를 좀 딛고 야, 그 아니야. 경기 침체 지금은 얘기할 상황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다시 올랐던 이유는 네. 서비스업이 좋았어요. 그래서 비제조업 PMI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이제 서비스업 관련된 내용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업 PMI가 서비스업이 살린 거예요, 시장을.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오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처럼 8월처럼 제조업은 안 좋았는데 서비스업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닌 거야라는 걸 만들 수 있을지. 네. 만약에 오늘 서비스 PMI도 예상보다 정말로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이거 맞는가 보다라고 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고용 보고서는 지금 어제 졸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오늘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두 개는 시장에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영향을 주지만 네. 그 두 개보다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날 나오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이 우려를 잠식시킬 거냐, 아니면 그 방향으로 야 맞다라고 확신을 시켜줄 거냐, 네.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보려는 심리가 있으니까 시장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숨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서 바로 방향을 잡지 못한다. 그걸 네.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등락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제 졸지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이 장중에 플러스로 반등 시도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고용 우려가 나온 거예요. 이제 졸지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구인 건수가 3년 만에 최저치인 767만 건이라고 이제 뉴스의 타이틀에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나오면서 예상과 전월비에도 더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구인 건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보시면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게 뭐였냐면 어제 그 우리 DB 금융투자에서 나오신 그 분도 강현기 계속, 파트장. 그분도 계속 말씀을 좀 주셨지만은 우리 그 경기선행 지수나 아니면 PMI 지표나 이런 것들이 2022년부터 계속 꺾였어요. 네. 지금 이 보시면 이 구인건수가 계속 좋다가 꺾인 거냐가 아니에요. 그냥 2022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들쭉날쭉은 했지만 네.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왜 이걸 지금 걱정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경기가 꺾이는 걸 바란 겁니다.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연준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연준이 제가 잠깐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 생각해 보시죠. 연준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이게. 네.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경기는 자기들 스스로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 네. 연준이 무너뜨린다. 네. 이런 석학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원하는 대로 됐으니 그러면 여기서 경착륙, 즉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리세션을 가지 않고 터닝하면서 연착륙 가는 걸 지들이 만들 수 있어?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건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많이 하냐면 이제 노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회색 선이 있는 게 팬데믹이에요. 네. 팬데믹 경기 침체입니다. 쇼크인데 그 전이랑 그 전에가 여기였거든요. 이제 비슷해졌네요, 그죠?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침체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제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는 되셨죠? 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을 하락을 하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75, 2년 만기가 3.76. 어떤 데 방송을 보면은 이걸 3개월하고 10년 만기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는 데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그때 스팟에서 어쩔 때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네. 10년 만기와 2년 만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 빼는 거를. 근데 이게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중에는 2년 만기가 더 떨어졌었어요. 네. 어제는 장중에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게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것도 이제 또 얘기를 지금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하튼 간에 경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달러가 같이 약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143엔까지 왔는데 엔화가 자연스럽게 엔화 강세가 되면 금리 인상을 굳이 무리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BOJ에서요? BOJ가 그래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해서 얘 방어를 자꾸 하려고 네,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 통화 가치 상대 가치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면 일본발 소위 트레이드 NK 네, 리트레이드 네. 요거로 인해서 수급적 왜곡은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난 8월에 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네. 여기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4.5%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했는데 캐나다는 3연속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이걸 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간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시기로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지금 쉽게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그게 우리 시장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도 하나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근데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으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테슬라가 4% 오른 거는 빠진 것도 있지만 테슬라 관련된 뉴스 어저께 전해드렸잖아요. 중국에서의 네. 판매량이 늘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1.6%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들 등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주는 약간씩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1% 이내로 사실은 큰 반등이 아니니까 의미는 없지만 네. 약간씩 반등 시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AMD도 반등하고 마이크론. 근데 인텔은 많이 빠졌잖아요. 인텔은 지 혼자 악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텔이 아침에 잠깐 보니까 브로드컴인가 어디 그 칩 만드는 거 테스트해서 요번에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브로드컴 만들어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텔은 지 혼자 악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도체 다음부터 이거 빼버릴까요? 여기 전체 아침 보여드릴 때. 인텔이요? 얘는 전체 시장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지수는 약간 올랐어요. 엔비디아 하락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 반등은 좀 약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 반도체 제조 테스트 맞습니다. 맞죠? 네. 인텔 참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인텔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교훈 삼아야 예, 예. 네, 그게 굉장히 사상이죠. 중요한 겁니다. 예. 포인트예요. 이거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피 3%, 코스닥 3.76% 하락을 했는데요. 3.76이나 빠졌어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미국이 3.7% 빠졌으니까 우리 3%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아니지. 저는 코스피가 그동안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그리고 매물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반등을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네. 빠졌다가 네. 약간 반등. 그렇게 이게 기대인 거죠, 그냥. 기대, 시장을 보면서. 그런데 힘이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그 힘이 없는 이유들 뭐 전체 글로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 시장 같이 맞는 거고 우리 시장이 또 취약하니까 더 빠지는 거야. 이건 단순한 게 보는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동시만기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제 미국 시장 하락을 보면서 2.8%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 가까이 개파락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반등 시도를 약간 했거든요. 네. 요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요. 시장이 약세일 때 아침에 개파락했다가 아침에는 반드시 반등을 줘요. 거의 대부분 반등을 줍니다. 근데 거기를 저점으로 찍고 반등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세 시장에서는 예전에 몇 년 됐죠. 제가 그 얘기 막 했잖아요. 네네. 약세 시장에서는 만약에 산다면 언제 사야 되냐? 마지막에. 강세 시장에서는 그냥 아침에 사야 되고 네. 이게 다르거든요. 항상 반등 주는데 그 반등하고 나서 다시 내립니다. 항상 그런 특징을 시장에서는 패턴을 항상 보이거든요. 다시 아무튼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고 나서는 계속 하루 종일 좀 있다가 자꾸 선물 시장이 조금씩 내리고 조금씩 내려오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 선물이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팔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점차로 좀 길게 강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차익 프로그램으로 매수했던 국내 기관의 금융투자가 있었어요. 네. 이 금융투자가 매도가 나온 거예요. 어제 5천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맨날 파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살 때도 여기고 팔 때도 여기고 다른 데들은 제가 보기엔 다 단기 거래이고 네. 추세적으로는 여기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차익으로 나온 거는 외국인들이 그냥 반도체 쪽에 판 거고요. 근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나온 거는 다음 주에 있을 동시 만기에 선물 거래가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팔면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시그널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파는가라고 봤을 때 이참에 동시 만기 전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아래로 떨어져야지 이익이 나는 포지션을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더 시장이 올라가면 계속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선물을 계속 팔면서 시장을 좀 내리게 하는 그런 시도를 저는 좀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거는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니케이 225는 4.24% 하락했고요. 대만 가권 지수는 4.56% 하락을 했어요. 우리는 3% 하락했으니까 덜 떨어지니까 상관없다. 상관없다보다도 위안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네. 보시면 다른 데들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아시아 전체가 이렇게 빠진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니케이하고 대만하고 한국이 이랬다는 건 다 반도체예요. 이거 다. 네, 네. 그러네요. 반도체다. 요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세미콘 대만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6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내용도 누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서비스 PMI가 오늘 발표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서비스 PMI가 괜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기는 서비스업이나 이쪽이 비중이 막 큰데 네. 그럼 이쪽이 개탄탄하면 그렇게 탄탄한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8월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진짜 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은 급락했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할 개연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지금. 네. 이걸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금요일 날 나올 고용보고서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이쪽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뭐 표현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지만 네. 비농업 고용자 수 10만 명 이내 네. 아래 그리고 그 실업률이 네. 지난번에 4.3% 나왔잖아요. 이게 뭐 4.4, 4.5 나왔다. 그럼 시장 바로 영향 받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이것을 두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어떻게 공격적으로 지금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확인 심리에 의해서 뒤로 물러나 있는 심리다. 그렇게 그러니까 취약한 심리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드리기를 이 기간이 지나가야 된다. 네.
우리가 이 기간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거래하기에는 너무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취약한 시장 자체도 취약하니까 지금은 그냥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을 설명드리면 불확실성 구간을 지나고 다음 추세의 추종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심리 자체가 그렇다. 이걸 지금 2주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을 어저께 같은 날에는 제가 급락할 때마다 이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급락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시장 많이 빠져. 아, 화딱지나 내 종목 많이 빠졌어. 이거 뭐 내 종목이 빠졌는데 이거 더 빠질 수 있나? 뭐 이런 것만 맨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빠졌을 때 바빠야 되거든요.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행 그래요. 가는 거야. 긴 여행 가야 돼요. 여행 긴 여행 잠깐 가고. 잊고 있어야지. 네, 긴 여행 맞아. 가고 두고 빠졌을 때 바빠야 되거든요. 뭐 빠졌을 때 시장을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네.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어제도 보니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익 성장이 있거나 지금 이익 성장이 있다고 하는 섹터나 종목들 그리고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 플러스가 낮거나 또는 낙폭이 작아요. 제가 어제 종목들을 쭉 봤더니 걔들은 많이 빠진 게 한 3, 4%, 보통 2% 빠져 있어요. 네. 그동안에 좋았다고 했거나 아니면 이익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 하는 쪽들 보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제 뭐 7%, 10% 빠진 건 드물게 좀 있었고요. 한 7% 전후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7%씩 막 개별 종목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좋다고 해서 또 차트가 살아있는 상황 또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인데 2에서 한 3% 정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걔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애들은 지금 걔들이 뭐라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뭐 가치가 뭐 고평가돼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 하락 변동성을 줄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종목은 왜 그런가 수급을 체크해보고 왜 그런가를 보면서 그쪽으로 관심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도 확연하게 그런 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시장이 보합만 가도 어제 2% 빠진 종목은 오늘 플러스 날 거예요. 그래요? 보통 그래요. 보통 2% 3%, 요 정도 그냥 안 빠진 애들은 그냥 플러스 납니다. 다음날. 왜냐하면 나머지는 7% 10% 빠지는데 자기 혼자 플러스 나는 거는 이건 이상하잖아요. 네. 드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빠지는 건 맞는데 내게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면 곧바로 올라올 수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덜 말씀을 빠진 드리는 애들. 거예요. 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시장에 있습니다. 약세 시장의 전형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제일 해피한 거는 우리 이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구열이 높은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높은 분들은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해지를 어떻게 하느냐? 뭐 파생으로 하느냐? 금을 사거나 미국을 사고 뭐 ETF를 뭐 사고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거 되게 어렵거나 아니면 우리 자금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아요. 해지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개인 투자자 자금은 개인 투자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현금화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현금화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또는 요번에 떨어져서 먼저 샀어. 근데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물리거나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취약하다,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현명해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예전부터 이런 얘기 있잖아요. 10손가락이 있는데 10종목이 있는데 어느 하나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래서 팔질 못해요. 맞아요. 그 주식을 못 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 2%뿐이 안 빠졌어. 그래서 보니까 매수세도 있어. 기관들이 사고 있어. 또는 이익 성장이 있는 거 뭐 이슈가 있어. 그래서 그동안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건 냅둬요. 그런 것들은 다시 간단 말이에요. 또는 너무 많이 빠져갖고 마이너스 60%야. 그래서 난 이거 좀 장기로 좀 들고 가면서 여기서 못 팔겠어 하는 거, 그것까지 팔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주고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애매한 사이에 있는 애들. 그런 것들은 현금을 좀 가지고, 이거 지금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린 걸 제가 2주 동안에 한 4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걸 자꾸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얘는 보니까 요번에 조금만 안정화되면 얘 갈 것 같아. 근데 갈 것 같은 거는 알았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뭘 하죠. 그러니까 그걸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웃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현실적이니까. 현실적인 도움 말입니다 이게 예, 진짜. 너무 네. 현실적이니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우리 금리 우리나라 금리 동결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전 컨퍼런스 여기서 금통위 위원들과 하는 총재께서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눈에 좀 띄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동결에 대해 갑론을박도 있고 비판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기사에는 작심 발언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언론사랑 인터뷰한 거예요? 예, 예. 왜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구조적 문제에 빠졌는지 성찰이 부족하다. 구조적인 제약을 계산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똑같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들어보면 작심 발언이죠. 네, 그러네. 예. 진짜 계속해서 단기적인 것만 해가면서 계속 온 거예요. 그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신성환 금통위원 이 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 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지난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얘기 그때는 안 나왔는데 어제 기사에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금통위원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집값 심포지엄에서 얘기. 잭슨홀에서 이런 식의 예. 잭슨홀에서 이번에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이런 기사가 딸려와서 지금 기사가를 그제 가들어 온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까 연준도 그렇고 우리 이거 잘 왔다 못 왔다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준도 그렇고 국가재정에서 하는 뭐 행정부도 그렇고 일단 연준하고 한국은행만 얘기 드릴게요. 이들은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를 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는 아니면 얘를 경기를 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균형을 맞추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무너뜨렸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저는 왜 가져왔냐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가져온 거겠죠. 저는요. 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를 해내지 않고 계속 이거 뭐라 그러죠? 단기적으로 그냥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단기적으로 그냥 그때 미봉책. 미봉책. 예. 미봉책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네.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부동산 불패 신화로 그냥 부동산으로 그냥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나라가 어떻든 이게 어떻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이번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갭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 내면 돼. 라는 쪽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가면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의 경제나 우리나라 주의상에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그냥 더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방면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 중에 한 목소리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람마다 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다. 일단 그건 그거고 주의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금리 인하 우리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식시장 자체는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하원이 다음 주에 생물보안법 표결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굉장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자주 드렸는데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15일 날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40대 1로 이게 지금 통과가 됐고 그래서 하원에서 표결을 하는 거예요. 패스트 트랙으로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3개 그룹으로 구분됐는데 되게 강력한 거예요. 왜 강력하냐면 A그룹에서 중국의 기업들의 직접적인 네이밍을 명시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시바이오로스 여기 명시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것만 처음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적대적 정부의 통제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 기업 여기 명시한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에서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여기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C그룹은 더 심합니다. 이 A그룹,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 승계기업 몽땅 다. 몽땅 다. 미국에서 뭘 하려면 못하게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실제로 이 뉴스가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네네. 심지어 어제는 이 뉴스가 나와서 어제 그 아수라장에서 어제 우리 그 바이오 시밀러 쪽의 일부 종목들은 어제 플러스가 났어요. 이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어제 4% 올랐는데요. 2025년부터 6인승 모델 Y는 중국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을 두 자릿수 증가로 준비하라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장비사들한테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올해 말까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잠깐 그냥 한마디로 탁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에 보면은 중국이 테슬라 소를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요즘에 중국이 이게 미국 대선 영향이 때문에 전 그런 것 같은데 테슬라 소를 상당히 잡아주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네네. 그래서 테슬라 쪽은 그쪽에 있었던 우려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저는 그 테슬라가 중국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다 막히잖아요. 예. 근데 AI나 반도체나 배터리나 전기차 요 하나가 다 사실은 테슬라로 이어지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어떻게 잘 잡고 있으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중국은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아닌가. 테슬라하고 애플하고는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애플이 자꾸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대로. 근데 테슬라 쪽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저도 약간 거기에 더 얹으면 네. 만일 트럼프가 되면 중국이 진짜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되면 지금 무역 전쟁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 지금 요즘 보고서도 그런 나옵니다. 우리 국제 보고서도 나옵니다. 우리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보고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중국도 그런 준비 좀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요즘에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세미콘 타이완 2024가 하고 있다라는 지금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제목이 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뉴스를 들어야 돼 할 정도로 화가 나실 것 같은 제목으로 딱 나왔어요. AA 파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경제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온 거예요. 지금 4일부터 6일까지 세미콘 타이완 2024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거품론을 반박하면서 낙관론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AI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거잖아요. 좋게 얘기하겠죠. 그걸 전제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제로는 얘기를 하는데 숫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게 지금 오늘 5일이잖아요. 그 내일까지인데 젠스랑 CEO가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되게 중요해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예, 아직 없거든요. 예, 그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 대표는 AI가 반도체를 1조 달러 산업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모건 스탠리의 찰리 첸 원건이라는 사람이 와서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제목이. AI 파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연평균 47% 성장할 것이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고 요 두 번째 요 내용입니다. 어디가 성장을 주도할 거냐? 출원형 AI, 온 디바이스 AI, 맞춤형 AI. 저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저는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지만 그냥 시장 흐름을 계속 보잖아요. 우리 전 프로님도 우리 맨날 이게 들으시니까 이게 좀 흐름이 좀 익혀지지 않아요? 그럼요. 상식선에서의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를 좀 지금 서버 쪽은 엔비디아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서버 쪽은. 근데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빨리 좀 쟁거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많이 갖고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해요. 저는. 이건 바람이에요, 그냥. 바람인데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이제 서버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 서버에 있는 거고 앞으로는 온 디바이스로 가면서 AI는 이제 보편화될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들은 다를 거라고요. 서버에 들어가는 건 다를 거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근데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그쪽이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당장은 아니겠죠. 당장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쪽 우리가 그 미래를 보고서 어떤 시장 섹터나 종목을 볼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온 디바이스를 가든 어쩌든 간에 그 저전력 반도체를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될 거고 서비스 단에서 하려면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전송 부분인 거니까 처리보다도 전송을 확실히 잘해서 이게 빨리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뭐 브로드컴처럼 그 통신과 관련된 거를 잘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 그렇죠. 이런 쪽으로 좀 트렌드가 약간 옮겨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산업적 기업들이 트렌드. 맞춤형으로 자기네한테 맞춤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 아니, 맞춤형이라 저는 추론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예. 온 디바이스는 예. 저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의견 저는 내겠습니다. 보고서 낼게요.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도 걸리지만 예. 이거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네. 예를 들어 7 더하기 8을 AI 이 친구가 계산하는 거랑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하는 거랑 당연히 7 더하기 8이 훨씬 더 심플하겠지. 아니, 7 더하기 8은 좀 너무 오버하고 하여튼 뭐 그런 굉장히 단답형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도 네. 뒷단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 없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서버가 필요한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디바이스에서는 심플한 거니까 이거는 온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연산도 그냥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정말 아주 정말 제한적으로 정말 크게 활용도 없는 정도의 수준의 뭐 번역 이 정도라면 몰라도 온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인정하고요. 인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인정하지 아니 마. 그냥 그러니까 맞다가 아니고 네.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네. 해요. 이거 안 된다, 시간 많이 걸린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진짜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여쭤보는 뭐였죠? 거예요. 그 자율주행 네. 그것도 지금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네, 맞죠? 맞아요. 맞죠?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로봇은요? 로봇? 예. 걔는 될 것 같아요. 자, 왜 이 말씀드렸냐면요. 시장을 되게 상식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상식 수준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산업도 보고 우리의 생활에서 패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프로한테 제가 일부러 여쭤본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로봇은 좀 더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 네. 그게 먼저 올 거라고요. 그게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통 사람들이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예. 봐야 된다. 자, 한미반도체가 네. 여기에 요번에 갔습니다. 가서 7세대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뭐냐면 이거 그냥 자르는 거예요. 반도체 자르는 건데 요 장비를 뭐 다음 세대 거를 공개했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네이버가 9월 말에 엔비디아 본사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소랑 CEO를 만난대요. 그래서 AI 협력 방안 논의를 한다. 요번에 협력 방안은 뭐냐면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지금 네이버 서버 때문에 만났고요. HBX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만났고 요번에 만난 건 지난번에 논의했던 소버린 AI 있잖아요. 국가의 네. 정책적인 AI. 요거 후속 조치로 뭘 할까를 지금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후속 조치에 신규 프로젝트가 뭐가 나올지 지금 관심이 지금 시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는 이번 달에 9월에 드디어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원화한다고 합니다. 우수기업 지수와 유망기업 지수를 이원화한다고 해요. 우수기업 지수는 배당 수익률, 자사주 매입률, 소각률도 주주 환원율로 측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우수기업 지수에 넣어서 지수 자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유망기업 지수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거기에 좀 떨어지면서 PBR 1배 미만에서 ROE가 5% 이상 되는 그런 종목들에서 후보군으로 해서 한 50개 정도로 해서 유망기업 지수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관심이 뭐냐면 그래 그런 거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지켜보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확정은 아닙니다. 후보입니다. 유한타증권, 뭐 IBK증권 뭐 이런 데서 쭉 내놔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자동차하고 우리 그때 봤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네. 자동차하고 금융지주는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배당률이 높거나 주주 환율이 높은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가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이렇게 주가를 한번 쳐보세요. 보시면 원래 알고 있었던 데들 빼고 우리가 여기 새롭게 뭐 KTNG야? 뭐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주가가 어떤지 금호수냐, 풍선이야 이렇게 주가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얘들은 좀 나은 편이에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수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들 종목에서 빠지면 네. 얘네들은 이거 나오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얘네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오늘
잠시 후 권순우 팀장의 집중 인터뷰 끝난 후에 특별히 오늘은 여배우 한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비밀 게스트. 네, 여배우 그분께서 뭐 투자에 관련된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실지 뭐 그거는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배우분이 제시를 해주시는군요. 그거라도 들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